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40대 남성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인 20대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 유튜버가 수원의 한 폭력 조직을 상대로 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경력을 인근에 배치시켰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 이 남부 지역에 진짜 비 많이 왔고 또 내일은 또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데 어떡하죠? 장마입니다. 예. 비가 오기 마련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 우산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산 꼭 잊지 마시고요. 예, 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꿈꾸는 바죠.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이죠.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또 계산법이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말이죠. 2023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시면 됩니다. 한국 나이에서 한 살 빠지는 거죠. 저랑 박지훈 변호사가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지났어.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빼서 2살 빠집니다. 이자연 기자, 승재현 의원, 백성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2살 빠진 이자연 기자, 1살 빠진 박지훈 변호사. 자, 2살 빠져도 역시 50대인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2살 빠져서 아직은 40대의 끝물인 이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몇 살인지 알 수 없는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유튜브로 봅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들으면 하루 피로가 풀려요 하신 박인숙님. 여기는 독일입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신 랄프 보니님. 우리 도아는 뱃속에서도 조리원에서도 10개월 된 지금도 사반 봅니다 하신 김정민, 박난희 부부님. 의정부 사는 28년차 차영업자예요.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신 이성숙님. 며칠 전 아파트 비상구 쪽 계단에서 10대들의 이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이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신 김정옥님. 정옥님께서 경찰에 증거 사진으로 제공한 사진도 주셨는데 뭐 이걸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 역시도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자, 클라라님, 이진미님, 석지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빠른 손놀림으로 후다닥.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액세서리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요. 물건을 저렇게 쭉쭉. 자, 또 다른 진열대 가서도 물건을 역시 쭉쭉. 막 좋습니다. 자, 주머니에 쓱 넣고 먹튀를 해요. 도둑 맞은 걸 알게 된 사장님, 경찰에 신고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가게에 가서도 저 짓을 하네. 자, 경찰이 지금 막 출동을 하고 있는데 걸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점원들이 쫓아가는데도 안 돼요. 자, 하지만 경찰은 달랐습니다. 점점 저 도둑과 거리를 좁히더니 결국 잡았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손놀림으로 많이도 훔쳤다고요? 네, 서울 중구의 액세서리 가게였는데요. 한 남성이 쇼핑하는 척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각종 액세서리를 훔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일대를 뒤지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피해 사장님의 또 다른 매장에 가서 또 절도를 했고요. 그곳 직원들이 남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위치를 공유하면서 결국 붙잡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묘기 부리다가 쾅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신호받고 잘 가는 저 오토바이. 자, 그중에 한 대가 갑자기
앞바퀴를 뜨는데 윌리 기술을 시전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쾅쾅쾅쾅쾅 오토바이가 굴러가더니 쾅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자, 그 불길을 피하려다가 다른 오토바이들도 아이고 세상에 불을 아이고 넘어졌어요. 자, 백 변호사님, 이거 거의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영화 촬영 중이었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싫어합니다. 진짜. 그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앞 도로로 좀 추정이 되는 곳인데 저 오토바이 4대 정도가 신호를 받고 3차로에 동시에 출발하다가 두 번째 정도 되는 오토바이가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앞바퀴를 드는 묘기, 윌리를 묘기라는 표현보다 정말 철없는 장난 같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 저걸 들다가 저 보면 가끔 도로 파인 곳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보수해 놓은 곳이 약간 울퉁불퉁했나 봐요. 근데 그 포토를 파손된 것을 메꿔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저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오토바이는 굴러서 어떤 이 비석 같은 데 부딪혀서 폭발을 하고 그 폭발을 한 그 화염 속을 지나가는 또 오토바이가 그 화염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저 사고를 당한 저 2명이 생명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뭐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단독 사고가 났으니까 그분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아까 저 도로 다른 차량들도 달릴 수 있는 도로였고 뒤에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 저 운전자는 뭐 같이 있는 동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화염에 쌓여서 넘어지고 옆에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은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데 아까 윌리라고 그랬죠. 자동차 뭐 오토바이 밖에 딱 들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포토가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저런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전무님 사로잡은 귀여운 딸입니다. 자, 회사 야유회 문제로 한 직장인의 자녀가 그 아빠 다니는 회사 전무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그 실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세요? 그게 아세요? 예. 제가 딸인데요. 아빠가 오늘 야외에 간대요. 야외에 가시지. 근데 제가 간다고 잘랐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다고 계속 저 놀렸어요. 그래서 오빠도 못 가게 해주고 아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오빠도 못 가고 아빠도 못 가게 해줘? 네. 야, 그러면은 벼라가 가면 되겠네. 아, 그래요? 벼라가 가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네. 아빠! 왜? 전무님이 아빠한테 말했잖아. 그래서 나 갈 수 있잖아. 감사하다고 내가 또 전화할게. 하지마. 절대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그래,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이야, 진짜 절에서 정말 딸 하나 봅니다. 아빠들이. 자, 하지만 박 변호사님, 네. 혹시 저 아빠 통화 다음 날 심할서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야유회를 가는데 이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4명을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 남편이 오빠 한 명만. 변호사님, 네. 저 왼쪽이 방금 그 전무님이시고. 지금 그 전무님. 예. 야. 오른쪽이 금방 나왔던 오른쪽이 이제 주인공 딸 11살짜리 딸인데. 그래서 오빠 아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이 딸, 11살짜리 딸이 별아라고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안 된다. 한 명만 데리고 간다 하니까 이 별아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아빠 휴대전화 번호에 그 저장됐던 뭐 전무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차장 뭐 연락처를 나중에 암기를 해서 공책에 적은 다음에 밤에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전무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저런 전화를 받은 전무님이라면 당연히 그래 오빠도 못 오게 할게 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너도 와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지금 같이 갔어요. 지금. 네, 가서 이제 야외에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 딸이 참
똑똑하다고 할까요? 야, 진짜 크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딸 같아요. 진짜. 네. 자, 승 의원님, 진짜 우리 뭐 박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은 일단 뭐 약간 개인 사업자니까 또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 우리 승 의원님이잖아요. 승 의원님 또 그 회사에서 되게 직급이 높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막 갓 들어온 연구원이 그 연구원의 자녀가 승 의원님 딱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차 보낼 것 같은데요. 제 차 보내서 딱 아니 저는 좀 진솔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정말로 아니 이게 얼마나 예뻐요. 아이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늘같이 맑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아이 마지막에 그 네 얼마나 좋았던 그 목소리 저는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무님, 저도 전무님 하신 판단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아니 의자를 왜?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저렇게 담배를 피면서 걷더니 저것도 안 돼요. 자,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봅니다. 자, 그러더니 착석. 잠깐 앉아서 쉬더니 자, 주변을 한번 쑥 둘러봐요. 그러더니 담배 다 폈는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의자는 왜? 그거 왜? 아이고. 왜긴 왜야, 내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하듯 의자를 저렇게 들고 튀었습니다. 자, 진짜 별의별 걸 다 훔쳐가는구나, 진짜. 대한민국에 의자 없어서 못 앉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4시 40분쯤이었는데 저기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가게 앞입니다. 이 의자는 사장님이 손님들 대기하거나 잠깐 쉴 때 앉으라고 둔 의자인데 한 남성이 담배 피우면서 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더니요. 다른 사람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저 의자를 들고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일도 처음이고 비싼 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비슷한 피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결혼식의 장구 부대 출동. 결혼식 현장 영상인데요. 잠깐 만나보시죠. 자, 어느 결혼식장입니다. 신랑 신부 앞에 두고 둥둥덕쿵덕 신명난 장구 공연. 마치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보듯 아싸가오리. 자, 흐트러짐 하나 없는데요. 자, 중심에서 장구를 치고 있는 저 한복 곱게 입고 장구 치시는 저분 바로 신랑의 어머니, 신부에겐 시어머니. 자, 잔잔했던 식장 분위기에 순식간에 시끌벅적. 하객들도 신기한지 휴대폰으로 저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자, 이자연 기자. 만약 결혼식에서 내 시어머니가 저러면 어떻게 한다? 자,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 흥이 나긴 하지만요. 또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저러시면 나중에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회사에서 자연이 결혼식 하면 그 장구친 결혼식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일 것 같긴 해요. 결혼식장에서 장구를 공연하는 것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그 장구 치는 그 센터에서 저 장구 팀을 진두지휘하는 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지금 제가 만약에 저기서도 신기해서 지금 휴대폰을 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SNS에 친오빠 결혼식에서 우리 엄마가 장구 쳤다 이러면서 저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뭐 보통 예상치 못할 그런 장면이긴 한데 저는 근데 굉장히 신선해 보기 좋네요. 좋아요. 예. 아니 지금 그 신부의 뒷모습을 봐도 신부도 막 좋아서 이렇게 막 어깨를 들썩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정말 호탕하신 시어머니 또 어머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내와 쇼핑할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또? 쇼핑하다 아내랑 싸웠다는 남편 사연인데요. 일단 연애 때부터 아내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을 다 따져보고 또 혜택이 다른 여러 가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고 이런 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었는데 연애 때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아내가 주섬주섬 온갖 카드를 다 꺼내더니 적립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이 카드로는 이만큼 분할 결제해 주시고요.
있어요. 이 카드로 나머지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남편이 사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시선도 느껴지고 해서 적당히 좀 하고 결제하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장바구니 들고 차로 오고 나서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왜 그렇게 무안을 주는 거냐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좀 한 번에 결제하면 안 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따졌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이젠 진짜 좀 적당히 좀 하자. 어? 너 아까 계산대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얼마나 눈에서 레이저 쐈는지 알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너 왜 이렇게 좀스럽게 구니? 동그라미. 야, 이거 백 변호사님 오늘 간만에 수요일 나오셔가지고 이제 감당이 되시겠어요? 지금 살에 들렸어. 야, 평소 안 하던 짓 하시면 그렇게 돼요.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성문이 오빠. 이제 너 슬슬 권태기가 오는 거니? 연애 때는 카드 포인트 챙기는 모습이 예쁘다며. 야,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니 네가 벌어다 주는 게 쥐꼬리니까 그러지. 아유, 내 팔자야.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X.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승현님부터. 아니 뭐 이건 나의 권리 아닌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안 해주는 걸 해달라는 건 민폐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 쌓고 싶은 분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 하는 거 그렇게 눈치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가능하고 저는 백 변호사님 우리 재수 씨한테 굉장히 큰 어떤 그 돈을 전달해 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재수 씨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옆에 뒤에 있는 그 다른 어떤 손님들 그렇죠. 앞에서 무안을 준 게 가장 결정적인 어떤 흠이다. 일단 따지더라도 같이 있을 때 아주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들을 있을 때는 항상 그 자신의 배우자, 오늘 여자 남자 공이 똑같습니다. 같은 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라든지 그거를 반영시켰을 때 그때 지금 아내분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 잘못.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편 성격이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시간 끄는 거 자체를 싫어요. 정말. 그래서 실제 다 회사 상술이거든요. 어떤가 저는 사모님이랑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이 남편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그 남편이 했던 그 마지막 그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기대됩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남편의 그 무안준 행동은 사족은 붙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뭐 승현님이 이거 다른 사람도 포인트 쌓고 뒤에 있는 분들이 눈치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한 카드가 아니라 여러 카드 돌려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고 하면 특히 줄긴 마트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민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까지 그 하나하나 챙기는 건 그거는 본인에게는 조금의 그 아끼는 무게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큰 민폐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와이프가 좀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뭐 행동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는 좀 분명히 아내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러브줄러블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알뜰한 똑순이 와이프 둔 걸 고맙게 생각해라 하셨고요. 화이트베어님, 카드 몇 개 꺼내는데 무슨 몇십 분이라도 걸리나요? 이상한 남편이다 하셨습니다. 흑진주님도 포인트 못 찾아 먹는 것도 많은데 칭찬은 못할 망정 무안 주는 건 좀 아니다 하셨는데 또 윤은희님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산대 사람들 길게 늘어져 있으면 뒷사람들이랑 또 캐시업은 개짜증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읽어버린 다음에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실수록 더 손해만 보실 것 같아요. 자, 전주 사시는 김인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회사 공터 한쪽에 텃밭을 꾸미고 계셨다고요. 매일매일 그 파릇파릇한 잎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확행을 만끽하셨다고. 자, 그런데 바로 그제 월요일 첫 출근길에 텃밭에 가봤더니 세상에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세상에 주말에 옆 공장에서 염산 작업을 하면서 그게 막 담을 넘어서 튀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잎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거 고소도 못하겠고 분 풀리게 방송이라도 좀 해달라 하셨어요. 이제 좀 풀리셨습니까? 좋습니다. KB페이로 결제되나요? 네, 됩니다. 버스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서도 됩니다. 계좌로도 됩니다. 포인트로도 됩니다. 됩니다. 무엇이든 다, 어디서든 다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페이. 나는 왜 살이 쪘을까? 집안 매력? 초개인화 맞춤으로 내가 찐 이유를 분석하는 주비스 다이어트. 나는 더 쉬어야 빠진대. 찐 이유를 알면 몸은 변한다. 원하는 대로 주비스 다이어트. 40대 남성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 말이죠.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맨 처음 제보를 받아서 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거의 오전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다시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일단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이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요, 지난 22일부터 한 차주가 자신의 차량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상가 입점업체 그리고 상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이 건물은 1층에서 5층까지는 상가, 그리고 6층에서 8층까지는 모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가 입점업체 또 상가 이용하는 시민들 불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주차장 안에는 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들은 갇혀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운전자는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차장 골목이 딱 저거 하나예요. 네. 저걸 막았어요. 자, 이 차의 차주도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데요. 이 관리단 측 얘기에 좀 따르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이 임차인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네.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도 못 가게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왜 차단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냐라고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 평소에도 관리비라든지 이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관리단하고 이 상가 임차인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저게 지금 막아놓으니까 다른 차들이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지금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데 이게 오랜 갈등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월요일 날 엿새째였다고 하니까 수요일이면 지금 뭐 일주일이 거의 거의 8일째 넘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선량한 다른 어떤 그 주차하는 분들에게 좀 피해를 입혔는데 저도 이런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건물이 딱 지어지면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짓을 때 분양주가 있어요. 분양주가 있고 일정 분양이 다 끝나면 그 건물의 관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후에 관리단이 그 건물에 있는 나머지 관리, 주차비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인계를 받게 되는데 이 두 사이에 아직도 여전히 갈등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관리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관리를 다 받았으니 우리가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분양주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임차인은 분양주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거 뭐 업무방해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도로교통방해죄도 되는데 자동차 못 나갔잖아요. 다른 자동차. 그럼 그 자동차의 일시적인 어떤 효용을 상실해서 죄명은 3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손괴죄까지 좀 추가하는 것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분명히 우리 2심 판결에서는 그 손괴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까요. 손괴죄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렸을 때 외국에 이제 계신 우리 사방 가족들께서 보시는 야, 미국에서는 이거 그러네. 바로 견인이다. 한국법 왜 그러냐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 입장에서 저는 아쉬운 건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견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주차 차단기 안쪽이잖아요. 그럼 상가 안에 있는 차니까 도로로 나온 차가 아니에요. 그럼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게 거기 있어서 저희가 견인은 안 되는데까지만 했다는데 뭐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 차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저 언론에서 이렇게 사건 반장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해결이 됐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 사실 경찰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지금 입건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몇 개 있다면 입건하고 나와서 출두하라고 하고 저 남성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래도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일단 경찰은 우리가 차량을 저걸 뺄 수가 없어요. 정도 선으로 처음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걸 처음으로 전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경찰이 뭔가 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그렇죠. 속보가 나왔어요. 지금 현행 법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 지금 승현 좀 언급을 했지만 일반 교통방해죄라든지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봐서 이거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좀 논란은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뭐냐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영장인데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 차량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거나 뺏어버리면 재산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입구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라도 영장을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이제 기각을 해버렸죠. 경찰이 신청한 걸. 일단 이거는 저는 첫 번째 체포 영장은 경찰이 이걸 적극적으로 저 차주를 부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체포 영장이라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2번 정도 불렀는데 계속 불응하고 3번째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영장을 보통 청구를 하는데 경찰이 그런 노력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약간 여론 때문인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설명했지만 범죄 증거를 확보하려는 건데 지금 저기 다 뻔히 지금 저 증거 다 있잖아요. 지금 뭐 이미 다 범죄 혐의가 저것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경찰은 저걸 견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약간 편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어떻게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그런 의미로 기각, 체포 영장은 아직 불응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것도 아직 체포 영장 청구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두 영장이 전부 기각이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주일 만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드디어 차주가 좀 차를 빼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드디어 해결의 기미가 약간 보이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 연락도 잘 받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연락이 닿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지 일주일 만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조만간 주차장을 막은 차량 빼고 또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대표에 의하면요. 오늘 오전에 이 남성이 자신의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영장 기각되고 나서 차를 빼고 싶어도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서 못 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제작진이 이 관리단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고소하러 경찰서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고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이 인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추가해서 고소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약간의 항의 표시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단순 형사 사건으로 저 차주가 처벌받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중한 형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민사상 손해죠. 저 안에 있던 차 세대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주차장 이용 아예 못하면서 저 건물 측에도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법 세상에 어떻게 사유지에 저런 짓을 했는데도 견인조차 할 수가 없냐. 우리나라 법 왜 이러냐. 자, 하지만요.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 견인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불법 주차 해소 3법. 자, 주차장 인근 5m 주차 금지 구역 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등 이미 법안은 국회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이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왜 그 사유지 안에서는 국가가 이거를 견인을 못 할까? 우리 견인해서 자동차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 법안 하나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하나면 이 뒤에 있는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거듭 말하지만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주차장 안에 있는 도로라도 그건 일반 도로로 저희들이 판례가 판단하고 있고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고 안에 있는 자동차 분명히 효용을 일시 상실했기 때문에 손괴죄도 되니까요. 3가지 범죄 3종 세트로 해서 이런 주차 빌런이 혹시나 이건 뭐 다툼이 있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 악의적인 주차 빌런이 있으면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 뭐 이게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수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드서님, 그러면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국회예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대낮에 만취 상태인 20대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아마 저희는 또 음주운전 사망 사건 사고를 다룰 것이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네, 어제 오후 1시 40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고 지점은 오산우체국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리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당시에 차에 치인 남성이 몇 미터나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 당시에 충격이 컸습니다. 이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봤더니 보행자가 이 과속이 붙은 저 차량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한 듯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저 상황에서 지금 녹색 보행자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분들이 한 5분 정도 됐고요. 녹색불에 갑자기 차가 날아와서 본인을 충격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보행자 중에 3명이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70대 여성은 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에 대해서 거의 날아갈 정도의 수준으로 붕 떠서 떨어져서 갈비뼈 골절에다가 굉장히 큰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치료 중이고요. 또 지금 또 70대 여성도 발목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5층에서도 큰 비명 소리하고 그 충격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참혹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이게 쾅 부딪히고 나서 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그대로 멈춰 섰을까요? 아니요, 도망갔습니다. 아까 우리 저 영상 중간에 보셨잖아요. 빵 충격하고 그분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동차가 덜컹 이러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데 뒤에 혹시 영상 나오는 거 보시면 저 뒤에 지금 이제 정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저 상황이 충격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저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석을 치고 이렇게 덜컹 고개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량 퉁 부딪히고 그때서야 멈춰 서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전 법원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행동했던 피의자가 정말 법정에서 제대로 엄벌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 치사, 그다음에 치상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제대로 좀 들여다봐서 제발 음주운전했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 때 저는 살인과 유사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운전자 잡고 봤더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아침 겸 반주. 자, 체포된 남성 25살의 이 음주한 남성이었는데요. 아침에 이 음주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음주 수치가 놀랍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예요. 이 정도면 어떤 거예요? 0.08%가 면허 취소 수치인데 0.2면요. 뭐 좀 말을 좀 보태서 한 4-5병을 먹고 바로 나왔을 때 정도 수치입니다. 만취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가해자는 오전에 퇴근하면서 동료들하고 아침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바로 운전을 했는데 사고 지점까지 수십 킬로를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주장에 따르면 사고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0.2%라는 건요. 그냥 술독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수준의 완전히 만만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지금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이 1.8km 전 이 사고 지금 보행자 측이 1.8km 전에 추돌 사고를 내고 이미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주하던 중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보행자를 3명이나 치는 끔찍한 사고를 내고 이게 2차 네, 그게 2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도주하면서 연석 들이받고 차 2대 들이받는 3차 사고까지 있었던 건데요. 일단 뭐 지금 뭐 우리가 다 아는 일명 우리가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입니다.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치상도 있죠. 지금 2분 또 다쳤으니까 또 그 음주운전 혐의로 좀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전에서 있었던 그 배승하 양 이건 저는 정말 사망 사고가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전해드린 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회에서 뭐 이래저래 또 그때 맞춰가지고 뭐 법안을 내내 만회했는데 이게 참 일단 승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건절되어야 되고 왜 음주운전을 제가 건절하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집에 갈 수 있지만 새벽 2시, 새벽 3시도 다 가능한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저는 100% 습벽이라고 봅니다. 제가 마약, 도박, 음주운전 중에 가장 재범이 높은 게 한 42%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음주운전 한 번 하면 2번 하는 거고 지금 나왔을 때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동차는 좀 빼앗으십시다. 자동차 압수하면 왜 안 됩니까? 그 벌금보다 높은 자동차 압수해서 그 사람 못하게 만들어야죠.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검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자동차 빵! 빼앗아서 국가가 몰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보다 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제발 시동 걸리지 않는 장치 제발 좀 설치해 주세요. 소위에서 이게 이중처벌이라고 뭐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단어를 봤는데 아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거와 음주운전에 시동잠금 장치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과는 관계없으니까요. 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 이 사건 사고 많이 전해드리면서 대만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다가 뭐 번호판 다르게 단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거 지난 5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자, 방금 승 의원님 말씀하신 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1호 민생 법안으로 그거 발의를 했어요. 그 시동 장치 그거 거는 거. 자, 그리고 음주운전자 이 신상 공개 역시 지난 4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앞서 그 사유지에다 주차 이거 하는 거 그것처럼 이미 법안은 차고 넘치게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이런 법안이 민생 법안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범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음주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런 일들 좀 빨리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 여야가 충돌이 돼가지고 통과하기 어려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좀 빨리 통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격투기 유튜버 엄태웅 씨. MMA 프로 선수 출신의 유튜버로 예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뉴스를 타기도 한 인물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실체를 폭로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엄 씨가 어제는 폭력 조직과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늘 밤 수원의 한 조직폭력배를 저격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이유는 유흥가 한복판에 불법 주차를 하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조폭 때문이었습니다. 엄 씨는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따졌고 험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싸울 건장한 동료까지 모집하면서 조폭과의 대결을 예고했는데요. 유튜버 대 조폭, 과연 이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미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가족 여러분 많이 아시네요. 자, 엄태웅 씨 뭐 되게 뭐 유명한 분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자, 수원 길거리 한복판에서 조폭과 대결을 예고하여 수원의 정말 최대 폭력 조직 내가 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불법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에 앞서서 이 유튜버 엄태웅 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시절에 여러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또 그리고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6만 9천여 명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랑 뭐 실제 스파링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랑 구치소 동기로 이 가해자의 실체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지난 26일.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유흥가였는데 당시에 엄 씨는 지인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한 30대 조폭과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조폭은요, 운전 도중에 마주오는 택시기사랑 다툼이 생겨서 이 조폭 본인이 먼저 나왔는데 택시기사가 먼저 밀고 들어왔고 택시기사가 앞으로 빼달라고 다소 기분 나쁘게 요구를 해서 화가 나서 불법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법 주차, 그것도 조폭의 불법 주차를 목격한 엄 씨가 이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격한 언쟁이 오갔던 건데 그 장면을 또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장면 잠깐만 보고 가시죠. 지금 가야 된다고요. 빨리 빼달라고요, 차를. 저기요. 왜 안 빼주시냐고요? 예? 아니, 안 빼줄 거예요. 아,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달라고요. 뒤에 차 못 나가잖아요. 안 빼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딱지를 끊는다. 알아서 끊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신고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예? 건달이에요? 예? 저 뒤에까지 차 보이죠 지금? 예, 몇십 대가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거 그러고 있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본인도 신고하세요 그러면. 예? 뭐야 너는 또 왜 와? 싫어. 끄라고 있다. 싫어. 끄라고 있다. 아, 왜 그러냐. 아, 나.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그 요즘 날씨 더워지니까 반팔 반바지 입잖아요. 네. 온몸이 다 그냥 문신이야 그냥. 보란 듯이 그런 걸 입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 뭐 문신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 뭐 조직 폭력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하고 주차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엄태웅 씨가 이 조폭으로 보이는 이 불법 주차기 때문에 차를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 지금 좀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계속 거절을 했고요. 나중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도 등장을 해서 이 싸움을 좀 다툼을 말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말했던 좀 건달로 보이는 불량스러운 사람 수원의 한 조직에 속해 있던 사실을 알고 이 엄태웅 씨가 그 조직 저격하겠다고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이 이제 운동을 한 분이니까 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조폭이라고 해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겁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 불법 주차 시비가 있었던 게 26일인데 그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밤 11시 수원 땡땡파 저격합니다. 오늘 수원 땡땡동 가실 분들 오후 10시까지 인천 어디 앞으로 와주세요. 몸무게 90kg 이상 되시는 분들만 와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조폭과 함께 싸울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당일 오후 이제 10시가 넘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4명의 건장한 남성이 이 엄태웅 씨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 앞에서 함께 갈 추가 인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폭과의 대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뭐 이런 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앞서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몸에다가 뭐 문신을 하고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멋을 내기 위한 타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문신인지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에 저렇게 혐오감을 주는 저런 차림으로 해서 막 저렇게 또 불법 주차를 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친구는 그래도 뭐가 됐든 의협심을 가지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이 대결 이루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가 잡혀갔습니까? 엄씨가 잡혀갔습니다. 딱 싸우려고 딱 잃고 있는데 엄씨가 딱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상황 종료 이렇게 됐는데요. 엄씨 측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그 반대파 조폭들이 신고해서 이게 클로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원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누가 전화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신고는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씨와 진짜 수원에 있는 A라는 조폭과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직폭력배들과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 2개팀을 현장으로 배치를 했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엄씨가 체포돼서 그런 어떤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근데 왜 잡혀간 거예요? 그 엄태웅 씨가 채워야 하는 형기가 이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경찰에 따르면요,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이들이 모여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는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태웅 씨가 검찰청에서 수배 내려진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어떤 죄명이나 내용으로 이렇게 체포가 됐는지 여기까지는 공개가 어렵지만 이번 사건이랑 무관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태웅 씨가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진짜 조폭들 말이죠. 네. 이거 진짜 좀 이 검찰이나 경찰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몸에다 문신한 사람들 대중 목욕탕 온천 못 갑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골프장이나 야쿠자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입욕 금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 요즘 타투 많이 해서 일본 여행 가면은 자기 조폭도 아니고 야쿠자도 아닌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신이 계속 문신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조직 폭력배라든지 물론이죠. 불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문신 중에도 아주 그 조직 생활 어떤 조직 폭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신이라면 조금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만약 동의를 좀 했다 그러면 싸움하는 게 이제 피해자 동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경찰에 알려지게 됐고 이게 조직 폭력배 간에 이제 혈투가 될까봐 아마 경찰이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1대1 정도 됐고 뭔가 정확하게 어떤 룰이 있고 이렇다면 어쩌면 이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싸움 비슷하게 폭력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엄태웅 씨가 뭐가 됐든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른바 여기에서 그 임모 그 가해자 임모의 정말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데 나름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폭로하는 내용의 그 글을 얘기를 이제 법정 앞에서 하는 걸 보셨을 텐데 구치소 동기가 된 게 여기가 이제 쌍방폭행으로 이제 2달 정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어떤 건장한 사람이 엄태웅이 아니냐, 싸우는 방송 나도 봤다. 나도 공론화된 사람인데 잘 지내자 이랬더니 뭐로 공론화가 됐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혹시 너 저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니야? 세상에. 그 가해자가 난데 그거 원래 다 상해죄로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2, 3년 정도 받을 사건을 피해자가 공론화해서 내가 12년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저 사람은 정말 죄의식 자체도 없고 반성도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걸 자랑이라고 구치소에 같이 들어온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깔끔한 외모, 다정한 성격, 취향이며 대화까지 모든 게 완벽한 남자친구와 3년째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30대 구 씨.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유일한 단점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사소한 것에도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데요. 처음엔 절약 정신이 투철하니 돈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장점으로 보였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자꾸 가성비를 따지는 모습에 기분이 점점 묘해진다는 겁니다. 신혼집 혼수며 그릇까지 어떻게든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남자친구에게 점점 정이 떨어진다는 구 씨.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 세네요. 야, 이거 아까 푸처앤접에 완전 이건 반대예요. 이거 자,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각색을 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점 하나 빼고는 다 좋았어. 네, 다 좋았습니다. 일단 이 커플이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만난 당일에 바로 사귀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누가 던져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책, 취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맞았고 직업이나 외모도 구 씨 기준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했고 남자친구도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3년간 연애를 했고요. 그동안 취미생활 도 함께 즐기고 큰 다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했던 내 남자친구.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가성비를 따진다. 근데 가성비를 따진다 그럼 짠돌이 보통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돈 잘 안 쓰는 그런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그럼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 돈 쓸 때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유행하는 뭐 스마트워치를 산다. 그럼 그냥 매장에 가서 턱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중고마켓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미개봉 새 제품, 개봉은 했지만 한 번도 안 쓴 제품 이런 걸 몇 날 며칠을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파 잘 그려주셨네요. 저렇게 구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딱 요건이 맞는 게 이제 중고마켓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흠집난 물건 같은 거 좀 싸게 팔고 그렇죠. 전시 물건 싸게 팔고 요런 거 다 검색해서 구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약식으로 푸처앤접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포장은 뜯었지만 한 번도 사용 안 한 새 제품이다. 동그라미. 좋다. 나 이거 좋다. 세상에. 박 변호사님이 어지간하면 이거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뭐 푸처앤접은 아니니까 소수 의견 해줄 텐데. 선물인데요. 저런 걸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거는 괜찮아. 그렇지, 그렇죠. 내 거 사는 거는 뭐 흠이 100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선물 주는 건데 흠집이 있거나 그 중고를 사서 준다. 그것도 부인한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를 이게 좀 골린다고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준다면, 이게 날 갖고 노는구나. 약간 모욕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기는구나. 매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반인이라면. 그렇군요. 일단 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 승현님,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절약하는 게 뭐 이렇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뭐 저희들 다 공감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절약은 100% 저는 공감합니다. 자기가 뭐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거 이거 100% 공감하는데 여자친구 생일날 가서 도시락에서 편의점 먹자. 이 좀 약간 물음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먹자. 요즘에 도시락에서 편의점 파는군요.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지금 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사는 물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그 남자친구는 온갖 소셜 미디어를 다 뒤진다는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 할인 쿠폰이 있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할인 쿠폰이 있는 걸 찾아서 그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는 그로부터 20분이나 30분 떨어져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반찬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해서 그 앞에 있는 계산대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적립해 주세요, 이걸로 카드 해주세요 라는 모습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왜 저러지? 라는 약간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게 괜찮지 않나요? 괜찮나요? 아유, 원고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좀 더 나아가서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가성비 따지는 행동이 가성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SNS에 무슨 수기 글이라든지 댓글 같은 거 이벤트 참여하게 되면 뭔가 선물을 주는 거 저는 뭐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이런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숙박권 이런 거 아니면 식사권 같은 걸 타오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혼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는 뭐라고 절약도 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 여자친구한테도 이거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하나 써봐라. 이거 돈 나온다. 아유 뭐 이거 괜찮다.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나는 돈 주고 가는 거 좋다. 당첨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1시간만 투자하면 10만 원 넘는 식사권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시간에 한번 써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친구한테 강요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 이게 본인만 막 그런 거면 그래 뭐 근데 그걸 나한테도 야 너도 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이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면 난 괜찮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구 씨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애초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요. 이거 하나 빼고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 씨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시가 문제로도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남자친구 본인도 이 문제만 빼면 한없이 다정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진짜 좋게 생각하면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절약 정신이 이렇게 투철하니까 금방 좀 돈을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남자친구 벌이도 좋고 다정하니까 이만한 남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도 가성비 따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맞나 파혼 생각이 슬금슬금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파혼까지. 자, 그런데 보통 백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이거 하나만 빼고는 참 좋은데 근데 살다 보면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팍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 빼고 이 사람 완벽한데 하면 꼭 그거 하나 때문에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이건 도를 좀 넘었네요. 우리가 보통 스드메라고 하죠. 예. 뭐 스튜디오, 뭐 드레스, 뭐 메이크업 이걸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좀 뭐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제일 화려하고 멋진 날, 아름다운 날을 만드는 게 뭐 모든 신부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비싼 돈 좀 그런 걸 왜 해? 뭐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다음부터 야 스튜디오 사진도 찍지 말고 메이크업은 본인 원래 잘하잖아. 그거 셀프 메이크업 하고. 그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 진짜 더 많이 나갑니다. 드레스.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서 셀프 웨딩 드레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한 10만 원이면 사. 에이. 그리고 그거는 저 원래 결혼식 할 때 드레스는 빌리는 거지만 이거는 갖고 있으면 추억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때부터 이 구 씨는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저도 이제 뭐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그냥 풀밭에서 찍고 이런 친구들 본 적은 있는데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자연 기자가 더 잘 알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사진이 완전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전문가의 손길은 또 다르고 이게 사진에 잘 나오는 거, 본식 때 예쁘게 보이는 거 이게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 구 씨가 원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좀 너무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결정타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자, 이게까지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혼수를 좀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데 혼수를 사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왜 이렇게 미루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씨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어떤 게시글 같은 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게시글은 뭐냐면 파혼하는 커플 게시글. 예컨대 혼수까지 다 준비했는데 파혼해서 저렴하게 혼수 등등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올 때까지 게시판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걸 살려고 만약 파혼자가 있으면 분명히 파혼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있어요. 예, 파혼자가 있을 수 있죠. 예. 확률적으로 계속 기다렸는데 이 여자친구인 구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기다린 것도 그렇고 야 남의 불행을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또 나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게시글만 계속 야 파혼 이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기쁨에 있는 선물로 혼수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저는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은 좀 예쁜데 좀 좋은데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못 먹고 저녁 한 끼 먹으면 좀 예쁜 데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그릇은 어떻게 가면 이렇게 또 출장 가면 꼭 밥그릇은 예쁜 거 하나씩 사서 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나 2,000원에 파는 어떤 특정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 가서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그릇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림에 나오듯이 야 비싼 거 별반 차이 없어. 그냥 음식 담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사서 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야 내가 살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내가 평소에 모아둔 나의 돈으로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될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싸게 사야 돼 라고 구씨의 의견을 조금 이렇게 면박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가성비를 따지다가 결국 그 아까 막 그거 파혼 그 계속 검색해서 그게 이제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씨의 불만이 그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게 됐는데 일단 구씨의 로망은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야외 예식을 꼭 7월 말 8월 초에 하자고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야외 예식은 사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장마 아니면 폭염입니다. 그래서 7말 8초가 예식장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때를 고집한 거죠. 남자친구는 그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잘 살고 만약에 더우면 날씨 쨍쨍하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은 7말 8초에 하자면서 신혼여행은 1월에 가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7월 말 8월 초에 결혼하고 바로 가려고 하면 휴가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휴가 시즌이라 너무 비싸니까 여행은 비성수기에 가야 하는데 9월을 보니까 9월은 또 추석이 껴 있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비싸고 10월은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싸고 그러니까 1월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요. 선선하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1월이 선선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씨 입장에서는 한 번뿐인 결혼식도 신혼여행인데 사소한 것 하나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질 않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약간 정이 떨어지고요. 파혼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이 정도까지 들으니까 정신감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일단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남자친구 이 결혼을 해도 되느냐 진짜 이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좀 진짜 진솔하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혼 전에 좋은 감정일 때도 지금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제일 결정적인 건 가성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 얘기를. 그렇죠. 공감 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돈을 아껴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래도 있는 돈을 써야 될 타이밍이 있죠. 근데 그걸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시간, 장소, 상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그런 생각이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하나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한계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승희 의원님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언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중국집에 가서 새우를 시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를 가장 큰 새우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그때 물어봤답니다. 왜 너는 뭐 대중 하 중에 왜 대를 시켰냐 이러길래 제가 너한테는 정말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어. 이거 정말이거든. 그래서 그때 결혼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부인이 좋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문제가 부인한테 안 주는 사람, 누구한테도 안 주는가 하면 자녀한테도 안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완벽하게 전인격적인 주체로 자라나야 되는데 갈 때마다 학원 갈 때마다 난리 부릴 거고 옷 살 때마다 난리 부릴 거고 그다음에 취미활동 할 때마다 난리가 나면 아이 못 큽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저는 변호사.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합니다. 옆에 있다면 저는 친구로 만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구씨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거 빼고 다 마음에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결혼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판단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뭘 했길래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왜 저래 사는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한번 좀 삶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고 난지 이벤트인지 난지 파온 그 이상한 게시물 볼지 선택을 하라고 이 구씨 아내 될 분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뭔가 이제 충격요법. 그래도 저기를 이벤트하러 가라 그러고 돌아온 다음에 받아야 되겠죠. 아 진짜.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뭐 이구동성이어서. 네 맞습니다. 일단 나나님 돈 아끼려고 남 파온 또 할인 기다리다가 다 늙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모짜르트님 징글징글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소 의견도 좀 있습니다. 권동원님 옆에서 엄마가 자꾸 아빠랑 비슷하다고 승질 내십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30년 정도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강한 바람에 파라솔이 쓰러지고 의자도 들썩거리면서 날아갑니다. 하늘에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죠. 즐겁게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탑승객들이 뜬금없이 불어온 폭풍우에 몸을 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쓰러진 파라솔을 잡아보지만 거센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 버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의자가 아예 유모차를 덮쳐버리기도 합니다. 와 이거 토네이도급이에요. 네, 이 토네이도급 폭풍은 정말 뜬금없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했는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축구장 3배 크기의 거대한 여객선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여객선 난간에 있던 승객들은 더 위험했는데 일단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Look at those. Oh my gosh, somebody's gonna get hurt. Those chairs are flying. Oh no! Oh no! Oh, watch out! Oh my gosh. 강한 바람에 의자들이 저렇게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한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바닥에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서지도 못한 채로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데 그 뒤로 의자가 또 아슬아슬하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나 다친다. 네, 바람에 날린 파라솔들과 의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선장은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폭풍우가 잠잠해진 후에 출발한 여객선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가죠. 한 가정집 2층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빠른 속도로 지붕까지 옮겨 붙는데요. 화재 몇 분 전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y apartment's on fire. It's on fire? Is everybody out? No, my mom just fell. My mom's on the floor. She can't get up. Okay, we need to get her out, okay?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다리가 아파서 2층에서 차마 내려오지 못한 신고자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부축해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옆집 문을 두들겨서 이웃들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층에 난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진압을 했고요. 이날 경찰들의 재빠른 도움으로 신고자의 어머니는 물론 이웃 주민들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건물 아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5층 실내기 위해 한 남자아이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보입니다. 아이는 구석에 몸을 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내려다보던 아이는
주저앉는 듯 하더만 그대로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아유, 무슨 일이야 이거. 아래로 떨어진 남자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어떡해. 아주 고통스러워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 상태를 살피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뛰어내린 이유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뛰어내리기 전에 창문으로 아이를 찌르는 긴 막대기가 지금 보이죠? 보여요. 바로 아이의 엄마가 찌르고 있었던 건데요. 뭐야 이거. 아이 엄마가 때리고 폭언을 퍼부어 도망갈 곳이 없던 아이가 창문 밖 실외기로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계속되자 아이가 그만 아래로 몸을 던진 겁니다.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엄마야 이게. 자, 아동 학대 같은데요.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떨어진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내려와서 아이에게 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고요. 현재 아이의 부상은 심각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추가 아동 폭력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아이 엄마를 법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저게 막대기가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찌른 거예요. 학대를 한 겁니다. 세상에 사람도 아니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